안녕하세요. 저는 30대지만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 많았어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불행들이 닥쳐오는 것인지 알 길이 없으니 스스로를 탓하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늘 시련이 가득한 제 인생에 기적 같은 일이 생기면서 그간 힘들었던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 제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려서 아빠라는 사람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었어요. 아빠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도 몰랐고, 제게 아빠가 있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는 호기심에 엄마께 물어본 적이 있죠. 엄마, 나는 왜 아빠가 없어? 내 친구들은 다 아빠 있는데 왜 나만 없는 거야? 은정아, 아빠는 없어. 대신 우리 은정이는 엄마도 있고, 할머니랑 삼촌도 이모도 있잖아. 그건 내 친구들도 다 있대. 나만 왜 아빠가 없는 거야? 내가 잘못해서 없는 거야? 그렇지 않아. 아직은 은정이가 너무 어려서 엄마가 말해도 잘 모를 거야. 이건 어른들만 알 수 있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은정이 키 더 크면 엄마가 말해줄게. 이날 처음으로 엄마의 눈물을 봤습니다. 저를 재워주시고 방에 가신 엄마를 뒤따라갔는데 소리도 못 내고 흐느껴 울고 계신 모습을 봤죠. 그때부터 전 무의식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아빠 얘기를 하면 엄마가 아주 슬프고 아프다는 걸 말이죠. 외가 식구들도 엄마처럼 아빠 얘기를 꺼리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아빠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어요. 저렇게 힘들어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크면서 아무리 엄마가 온 힘을 다해주셨어도 부족한 빈자리가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분식집을 가서 떡볶이를 먹어도 어제 우리 아빠가 뭐 해줬다? 라는 말만 나오면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었어요. 아빠가 없는 게 결코 제 잘못도 아닌데 영문을 모른 채 지내서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혼을 했다던가 아빠랑 사별을 했다던가 뭔가 뚜렷한 이유가 있었으면 그렇게 그립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아픔을 티내지 않고 혼자 가슴속에 간직하며 살던 저는 공부를 곧잘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엄마가 워낙 혼자서 저를 힘겹게 키우는 걸 알기에 좋은 성적으로나마 기쁘게 해주고 싶었어요. 학생 신분으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그것뿐이니 말이죠. 좋은 성적표를 보여드리면 엄마는 힘든 게 하나도 없다며 맑은 미소로 답을 해주셨고 그 미소를 보는 낙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저에게 엄마가 전부인 듯 엄마에게 저도 전부였기에 서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살았죠. 그렇게 좋은 성적을 쌓다 보니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선생님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진로 상담을 할 때도 손꼽히는 대학에 갈 수 있다며 어디를 희망하냐고 물으셨죠. 그렇지만 저는 대학 진학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집 형편을 뻔히 아는데 제가 대학에 가면 돈도 많이 써야 할 테고 그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여태 저 키우면서 고생하신 엄마가 이제 그만 힘드셨으면 했어요. 제가 대학을 가고 취업 준비를 하는 그 몇 년간 또 엄마는 몸을 혹사하며 일하실 게 뻔했으니 말이죠. 온몸 뼈 마디마디가 아프다며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살면서 딸 하나 잘 키우겠다고 고생하시는 모습 보는 게 더 힘들었거든요. 좋은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을 포기한다고 하자 선생님들뿐 아니라 엄마께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큰 소리까지 내며 싸웠죠. 최은정, 담임 선생님이 전화까지 왔던데 너 대체 대학을 안 간다는 게 무슨 소리야? 그 성적에 대학을 왜 안 가? 나 취업해서 돈 벌 거야. 공부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학생 신분으로 엄마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어서 한 거였어. 난 공부를 더 하고 싶지 않아.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대학도 나오지 않으면 사회에서 얼마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하는데 엄마가 왜 식당 일이나 하면서 너 힘들게 키웠는데 배운 게 없어서야 배운 게. 그런 엄마를 보고도 대학을 안 가겠다는 소리가 나와? 대학을 나와도 취업 못하고 한량처럼 사는 사람도 많은데 꼭 가야 할 필요가 있어? 엄마도 모르잖아. 내가 대학 안 가고 성공할지 안 할지. 대학까지 가서 없는 돈 써가며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내 뜻 존중해줘. 누가 너더러 돈 걱정하랬어? 그 좋은 성적에 왜 대학을 안 가냐고. 너 정말 엄마 속상해 죽는 걸 보고 싶어?
내가 여태 힘들어도 꾹 참고 살았던 이유가 뭔데? 너 하나 잘 키우려고 그런 건데 어떻게 네가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대학은 절대 안 갈 거니까 이 얘기는 그만하자. 원서 접수도 안 할 거고 나 진짜 안 갈 거야. 엄마는 저를 볼 때마다 대학을 안 가서 꼴 보기 싫다며 일부러 저와의 대화를 피했습니다. 그렇지만 3천만 원 가까이 드는 돈을 내면서까지 엄마 등골을 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대학에 진학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대학 가서 더 공부를 해보고 싶었어요. 더 넓은 미래를 보고 배우며 대학 생활이란 것도 해보고 싶었지만 생각할수록 미련만 남으니 애써 괜찮은 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20살은 정말 암담했습니다. 이제 갓 졸업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신분으로는 마땅한 곳에 들어갈 수 없었고 저는 집 앞 마트에서 일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저를 보며 엄마는 한 소리 하셨죠. 그 좋은 머리로 겨우 마트에서 일하려고 대학을 안 간 거야? 요즘 널 보는 엄마 마음이 어떤 줄 아니? 이러지 말고 은정아, 내년에라도 대학 가자, 어? 너도 느껴봐서 알잖아. 대학 나오지 않으면 받아주는 곳도 없어. 엄마, 그래도 내 돈 내가 벌어서 쓰는 거에 의미를 두고 살 거야. 마트면 어때? 내 나이 또래 친구들은 다 용돈 받아 쓰는데 난 내가 벌어서 엄마한테 생활비도 줄 수 있잖아.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야. 물론 엄마의 속상한 마음을 이해는 했지만 자꾸 저 말에 흔들릴까봐 더 냉정하게 벽을 쳐버렸죠. 마트에서 일하다가 편의점도 가보고 카페 일도 해보고 고깃집 아르바이트까지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다가 보험회사에 취업해서 영업도 했었죠. 돈벌이는 충분히 되긴 했는데 아무래도 계약직이다 보니 오래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어요. 많은 고민을 하던 끝에 저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병원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간호사 급여와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병원이란 곳이 망할 일도 없고 저만 괜찮다면 오래도록 할 수 있는 일이라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자격증을 따고 처음으로 취업하게 된 병원은 개인 병원이었지만 규모가 꽤 큰 곳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직원들이 정말 많았는데 거기서 제가 가장 막내였어요. 처음이라 서툴렀고 욕먹으면서 일을 배워나갔지만 다른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일부러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뭐래도 똑바로 하라며 핀잔을 줬고 일을 못한다며 까내렸죠. 솔직히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하기 싫었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작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내 소중한 첫 직장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매일 욕먹기 바빴고 잡무는 모두 저에게 시켜놓고 본인들은 놀기 바빴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10명이 넘는 직원들이 본인들의 실수까지 저에게 덮어 씌웠고 저는 막내였음에도 상부에게 이름을 떨칠 정도로 욕을 많이 먹었어요. 말 그대로 왕따 생활을 지속해 나갔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저렇게 살면 좋을까? 내가 당하는 모습을 보면 희열이 느껴지나? 라고요. 너무 당하고만 있지는 말자는 생각이 점점 들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버틸 수 있던 이유가 그 병원에 계시던 이사님 덕분이었어요. 이사님은 꽤 젊은 남성분이었는데 옷도 깔끔하게 입으시고 직원들을 존중해주는 모습이 참 좋은 분 같아 보였거든요. 그런 이사님은 직원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저를 내내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지 못해 화를 내시고 말았어요. 이사님이 폭발하신 날은 주말 근무를 짜는 날이었어요. 매번 주말 근무를 제게만 몰아주는 바람에 몇 달째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이번에도 그럴까 싶었는데 역시나였죠. 자, 이번 주말 근무는 누가 서기로 했어요? 아, 그거 은정쌤이 한다던데요? 돈 많이 벌고 싶나 봐요. 주말 근무를 아주 싹 쓸어 가네요. 은정쌤 주말 근무할 거예요? 본인 의지가 맞아요? 아, 죄송하지만 이사님, 몇 달 내내 주말 근무 세우시는 바람에 한 번도 제대로 쉰 적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뭐야, 아까랑 말이 다르잖아. 왜 그래, 은정쌤? 저랑 무슨 대화를 하셨나요? 안 하셨잖아요.
매번 저랑 대화도 안 해놓고 마치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더는 못 참겠네요. 이럴 줄 알았어. 다들 은정쌤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해고 사유에 포함되는데 다들 계약서 제대로 안 읽어봤나 봐요? 가족보다 오랜 시간 함께 있어야 하는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믿기지 않네요. 제가 알게 된 이상 이 시간 이후로 같은 일이 반복되면 조치 취할 거니 그렇게 하세요. 이사님은 정말 단호하게 직원들에게 경고를 해주셨어요. 솔직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직원들이 저를 괴롭히던 게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았지만 슬슬 눈치는 봤죠. 이사님 말씀도 있고 저 역시 발끈해서 성질을 부렸으니 눈치가 보이겠죠.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 하시는 이사님과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제게 직접 일을 시켜주셔서 직원들과 부딪히는 일이 줄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병원에서 웃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고 이사님에게 저도 모르게 사심을 품었어요. 감히 신입 주제에 이사님을 좋아한다는 게 저 자신도 웃겨서 마음을 감췄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란 게 어디 숨겨지나요? 표정에서부터 벌써 티가 나는걸요. 결국 이사님은 저에게 저녁에 끝나고 술 한잔을 하자고 하셨죠. 너무 설레는 마음에 그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두근거렸습니다. 이사님과는 이날 이후로도 같이 저녁을 먹거나 휴무를 맞춰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받았고 진지하게 만나게 되었죠. 제 인생의 첫 남자인 그 사람은 병원에 있는 악의 무리로부터 저를 지키고자 더 노력을 해줬어요. 그러다 결국 저희 두 사람이 연애 중이란 사실을 하필 입이 제일 가벼운 직원에게 들켰죠. 병원 전체에 소문이 퍼지는데 30분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퍼진 소문에 안 그래도 절 미워하고 괴롭히던 직원들은 입에 걸레를 물었는지 앞에서 대놓고 저를 따돌렸습니다. 이사님이 저희 병원에서는 올려다볼 수 없는 나무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런 이사님을 그토록 미워하는 제가 가져버렸으니 배가 아플 만도 하죠. 연애 중인 걸 안 이후부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업무로 괴롭혔다면 이제는 인격 모독을 하며 저라는 사람 자체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아무리 독한 저라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퇴근길에 주저앉아 울어버렸죠. 나 정말 여기 못 다니겠어. 하다 이제는 날 화장실에 가둬버리잖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날 못 살게 구는 건지. 버티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이 사람들이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당신이 너무 잘나서 질투나서 그런 것 같아. 일도 잘하고 예쁘고 야무지고 뭐 하나 흠잡을 게 없으니까 배 아프겠지. 아니, 그런 이유는 궁금하지도 않고 나 그냥 그만둘래. 다른 병원으로 이직할래. 당신 앞에서 매번 당하는 꼴 보이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 내 자신이 자꾸 작아지는 기분이라 싫어. 결국 저는 버티다 못해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괴롭히던 주요 인물들을 퇴사 사유로 말했고 사직서에도 적었어요. 덕분에 전 자발적 퇴사를 했고 그들은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 후로 속 편히 다른 병원을 알아보며 간만에 휴식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전개로 인생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데이트를 하자며 오늘 예쁘게 입고 나오라는 이사님의 말에 예쁘게 입고 나갔더니 어디론가 데려가 저에게 깜짝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은정아, 나랑 결혼하자. 난 너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아직 당신에게 결혼이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내가 노력할게. 당신 스트레스 받으면서 병원 일 그런 거 안 해도 괜찮고 편하게 집에서 놀아. 나만 믿고. 갑자기 이게 뭐야. 솔직히 고맙기는 한데 나 아직 모아둔 돈도 별로 없고 너무 어린 거 알잖아. 이런 내가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냥 마음만 받을게. 내가 있잖아. 당신은 나만 믿고 와. 갑작스러운 이사님이자 남자친구인 그의 프로포즈가 당황스럽긴 했으나 내심 좋았습니다.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었고 예비 남편과 함께라면 두려운 게 없었죠. 제가 모아둔 돈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고 엄마한테 손 벌리고 싶지도 않아서 대부분 남편이 비용을 대줬어요.
형편껏 살면서 더 늘려가자고 서로 다짐을 했고 저희 두 사람은 24평형 아파트 전세에서 시작했습니다. 둘이 살기에도 넉넉했고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도 문제없는 집이었어요. 새 출발을 한 후 저는 남편이 말한 것처럼 백수가 되어 살림을 했습니다. 그러나 몸도 건강했고 젊은 제가 아이도 없는데 살림만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편집을 배우게 되었어요. 나라에서 도움받으면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국비 지원받아서 영상 편집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건데 꽤 흥미를 느껴 프리랜서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저를 보며 남편은 늘 칭찬을 아낌없이 해줬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최고야. 그냥 집에서 쉬라니까. 이런 걸 공부해서 돈벌이까지 하고. 진짜 내가 여자 하나는 제대로 만났어. 아직 애도 없는데 그냥 놀기에는 조금 그렇잖아. 몇 푼이라도 벌어야지. 늘 고맙고 대단해. 당신은 정말 최고의 여자야. 남편은 제게 늘 대단하고 최고의 여자라는 말을 많이 해줬어요. 한때는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부족했던 제가 남편에게 늘 이런 말을 듣다 보니 어느새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편집 일을 시작하면서 제 하루는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살림하고 청소하고 남편이 퇴근하길 하염없이 기다렸다면 이제는 오전에 집안일을 모두 끝내두고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일을 많이 할수록 돈은 더 벌리는 구조라서 새벽에도 안 자고 일을 할 때가 많았어요. 물론 피곤하긴 했으나 노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더 좋았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안정적이고 순탄하게 흘러갔고 그런 저희 부부를 보며 친정엄마는 기뻐하셨어요. 너무 일찍 시집가는 딸이 걱정되셨을 법한데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도 좋았습니다. 그러던 중 시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모가 동네 친구가 추천하는 종목에 잘못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몽땅 재산을 잃게 되었죠. 재산이라고 할 정도로 여유로운 건 아니었으나 자가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이어 개인 회생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제서야 시모는 저희 부부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내가 미안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 동훈이 너희 아빠는 엄마가 사고 한 번 쳤다고 바로 이혼하자고 하고 연락도 안 받고 엄마가 지금 갈 곳이 없어. 그 집도 이제 곧 경매로 넘어가서 빼줘야 하는데 어쩌면 좋니? 그러게 왜 무작정 투자 같은 걸 하셨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딨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사람 믿지 말라고. 막말로 그렇게 투자해서 일확천금을 얻을 기회가 있으면 생판 남인 엄마한테 하라고 하겠어요? 본인 가족들이랑 하겠지. 이미 지난 일인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난 어쩌면 좋지? 저도 모르죠. 엄마가 일은 다 버려놓고 저한테 뭐 어떡하라고요. 내가 갈 곳이 있어야 돈을 벌든 할 텐데 당분간이라도 여기서 신세 좀 져야겠어. 오갈 곳이 없어지자 저희 집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을 하는데 솔직히 불편할 것 같아서 싫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내내 일하기도 했고 시모랑 합가하는 건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상황이 저러니 어쩔 수 없이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분명 저희 집에서 살며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전히 백수 생활을 하며 팔자 편하게 지내셨어요. 몇십 년을 함께한 시부에게 이혼당하고 집도 날려먹었는데 혼자만 천하태평이었죠. 그런 시모를 보는데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아마 저희 친정엄마라면 밤낮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일해서 먹고 살려고 노력하셨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더 웃긴 건 시모와 합가를 한 후 저한테 시집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본인이 사고쳐서 합가를 하게 된 상황인데 며느리인 저를 몸종 다루듯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집에서 내내 일을 하고 있는데 시모는 프리랜서로 편집 일을 하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얘, 또 방구석에 처박혀서 컴퓨터나 하고 있는 거야? 대체 온종일 그 앞에서 뭐하니? 그러고 있으면 뭐 돈이 나와?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일하는 거라고요. 여기 앉아서 노는 게 아니에요.
시끄럽고 뭔가 출출한데 잔치국수 좀 말아서 줘봐. 딱 오늘 날씨도 흐린 게 잔치국수가 당기네. 어머님, 저 이거 빨리 해서 넘겨줘야 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국수 만드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유난이야. 세상에 너만 일하니? 그럼 시애미인 내가 직접 국수를 말아먹어? 어머님, 제가 이 방에서 일할 때는 그냥 회사에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회사에 있는 며느리 불러다가 국수 말아달라고 하실 거 아니잖아요. 이게 가만 보니까 너 나 무시하니? 집 좀 날렸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야? 네가 뭔데 시애미 말에 토를 달아. 시끄럽고 당장 국수 말아와. 시모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 떠나서 눈치라도 볼 법한 상황인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또 먹는 건 얼마나 잘 먹는지 삼시세끼를 푸짐하게 차려서 대접해야 했고 중간중간 간식까지 달라고 명령했어요. 라면 하나를 먹더라도 부재료를 푸짐하게 넣어서 보기 좋게 대접해야 만족을 하는 사람이었죠. 저 같으면 아들 며느리 볼 면목이 없어서 시집살이는커녕 뭔가를 시키지도 못할 것 같은데 시모는 달랐어요. 근데 웃긴 건 저랑 둘이 있을 때만 저런 행동을 했고 남편이 함께 있으면 괜히 저를 챙겨줬죠. 어머님, 내일 간식으로는 뭐 해드릴까요? 오늘 장 좀 미리 보려고요. 예, 바쁜데 무슨 내 간식까지 챙기려고 그래. 누가 보면 내가 간식 매일 해달라고 한 줄 알겠다. 어머님, 제가 만드는 간식 아니면 안 드시잖아요. 간식? 엄마, 간식을 이 사람이 직접 만드는 거야? 당신도 일하느라 바쁜데 간식 만들 시간이 어딨어. 지금 밥도 삼시세끼 다 차려주고 있잖아. 엄마, 이러려고 집에 들어온 거야? 이 사람 시집살이 시키지 마, 왜 그래? 어머, 내가 시집살이를 언제 시켰다고 그러냐? 너희 참 웃긴다. 얘 은정이 네가 말해봐라. 내가 언제 너 시집살이 시키고 막 괴롭혔니? 말이 나온 김에 그냥 말할게요. 어머님, 저 일할 때 계속 이것저것 시키시는 거 저 힘들어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일할 때는 건들지 말아달라고요. 제가 끼니도 다 챙겨드리고 일하는 건데도 자꾸 부르시고 일 시키니까 집중을 못하겠어요. 그래, 다 내 탓이지. 늙으면 죽어야 하는데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명줄만 길어서 아들, 며느리 고생시키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나 그냥 나가서 살게. 어디든 내 몸 하나 쉴 곳 없겠냐? 엄마, 그렇게 말한다고 가슴 안 아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현실적인 얘기를 해. 일은 왜 안 해? 엄마 개인회생 돈 안 낼 거야? 집도 얹혀 살고 돈도 안 벌고 이 사람 부려먹고. 왜 그래 정말? 나 솔직히 요즘 엄마 모습에 너무 실망이야. 일할 거라고 했잖아. 넌 어쩜 네 아빠랑 똑같이 말하니 정떨어지게? 아들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이 아주 딱 맞아 딱. 서로 같이 사는 동안은 모두가 힘들고 불편한 거니까 이해할 건 하고 존중할 부분은 존중하면서 살자는 얘기였어. 그리고 엄마가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저지른 게 있으면 수습을 해야지. 언제까지 아들이라고 해서 내가 다 해줄 수는 없잖아. 남편은 시모에게 모진 소리를 했고 그 말을 들은 시모는 기분이 확 상한 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이렇게 꼭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오히려 속은 시원했어요. 그 후 시모는 예상했던 대로 더 뿔이 나서 제게 막 대했습니다. 야, 조금 이따 4시에 내 친구들 한 4명 정도 올 거니까 술 안주 좀 미리 챙겨놔. 그리고 너 좋아하는 그 일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해. 술도 사다 놓고. 네? 4시에 집에서 술을 드신다고요? 그 사람이 알면 안 좋아할 텐데요. 동훈이 오늘 야근이랬잖아. 아침에 못 들었니? 이런 날 아니면 내가 언제 편하게 먹겠어. 밖에서 먹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먹지. 안 그래? 안주는 한 3개 정도 하고 디저트 과일도 준비하고 술은 넉넉히 사와라. 소주 맥주 다 섞어서. 시모는 하다하다 이제 남편이 야근하는 날만 골라서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큰 소리 내기도 싫고 본인도 답답하겠지 싶어서 그냥 해줬어요. 그러나 도가 지나치는 탓에 저도 화가 났죠. 술상만 차려주고 일을 하라던 시모는 수시로 저를 불렀습니다. 예,
은정아, 여기 골뱅이 무침이 맛있다는데 더 해와. 어머님, 저 일 때문에 못해요. 빨리 해서 보내드려야 해요. 그럼 내 친구들한테는 뭐라고 할까? 며느리가 일하셔야 해서 골뱅이 못한다니 내가 할게. 뭐 이렇게 말할까? 너는 대체 생각이란 게 있는 거니? 내 체면을 생각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대체 그딴 편집 나부랭이로 얼마나 본다고? 온종일 방에 처박혀 있는 건데. 어머님, 저도 온종일 일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머님 오신 이후로 일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고요. 아세요? 일 좀 할 만하면 뭐 시키고, 할 만하면 부르고, 이러는데 뭘 하겠어요, 뭘. 시모랑 대판 싸우고 문을 확 닫아버렸습니다. 물론 안주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모와는 날마다 전쟁처럼 보냈고 남편도 이 사실을 알기에 미안해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모는 다시 한번 사고를 쳤어요. 지인들한테 사정사정해서 빌린 돈이랑 제3금융권의 대출을 받아서 분식집을 인수받았습니다. 자기 돈은 1도 없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 아는 사람이 매출도 좋은 곳인데 헐값에 내놨다고 이건 무조건 인수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곳을 왜 헐값에 내놓겠어요. 투자 잘못해서 망한 거랑 비슷하게 또 사고친 사모 때문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개인 회생 중이라 대출도 쉽지 않으니 그 위험한 삼금융에 손을 댔고 남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시모와 미친 듯이 싸웠고 저는 시모 뒤치다꺼리를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갑자기 가게를 차리니 혼자서 감당이 안 되는지 매일 저를 불러다 일을 시키더라고요. 분식집 일에 집안일에 편집일까지 하려니까 몸이 10개라도 부족했습니다. 사는 게 지옥이었지만 친정엄마에게는 늘 행복하고 잘 지내는 척했어요. 제가 불행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친정엄마는 정말 무너지실 걸 아니까요. 한동안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를 자주 못 찾아뵙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어지니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하고 2박 3일 친정집에 다녀오기로 했죠. 오랜만에 엄마를 딱 보러 가서 반가움에 포옹을 하려는데 엄마 얼굴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어디가 아프냐고 왜 그러냐고 했으나 괜찮다고만 하는 엄마였죠. 느낌이 쌓였는데 결국 그날 밤 엄마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정아, 너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사실은 엄마가 췌장암 말기래. 가망도 없고 가는 날만 기다려야 하는데 너한테 말을 못 하겠더라고. 어차피 죽을 건데 돈 쓰는 것도 싫고 그래서 견뎠어. 엄마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는데 남은 시간 동안 슬퍼하지 말고 씩씩하게 엄마 보내주면 좋겠어. 뭐? 뭐라고? 무슨 소리야 대체. 그걸 왜 이제야 말해. 엄마, 나 어떻게 살라고. 당장 병원 가자, 어? 췌장암 말기라는 엄마의 말에 뭐든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렇게 엄마를 보낼 수 없었어요. 그러나 병원에선 이미 다른 장기의 전이가 심각해 수술해도 가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치료를 포기하고 엄마랑 딱 2주 정도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아파하는 날에는 가슴이 찢어질 듯 저도 고통스러웠어요. 감히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안 가는데 그 와중에도 딸인 제가 놀랄까봐 마음껏 아파하지도 못하시는 모습이 더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겨웠지만 모든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엄마에게 씩씩한 모습만 보여드려야지 싶었어요. 눈물이 나도 참았고 애써 웃음 지으며 그렇게 2주를 함께하고 엄마는 가셨습니다. 제 유일한 가족인 엄마가 떠나고 난 후 감정은 이 세상 그 어떤 말과 단어들로 감히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그렇지만 가슴 속에 고이 묻고 저는 더 이를 악물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슬픔에 잠긴 장례식장에서 시모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죠. 육개장에 밥을 듬뿍 말더니 우걱우걱 잘도 처먹더라고요. 아우, 맛있네. 이 집 잘한다. 그렇지? 역시 육개장은 장례식장이 제일 맛있어. 저 깐깐한 게 업체는 잘 선택했나 보네. 아주 꿀맛이다.
그렇지, 아들? 엄마 쉿. 조용히 해. 다 듣잖아. 다른 친척들도 다 모여있는 그곳에서 저렇게 말하는 시모의 태도에 전 눈이 돌았습니다. 목구멍에 그게 넘어가세요? 그렇게 맛있으세요? 그럼 저기 한솥 있으니까 다 쳐드시고 가세요. 당신은 진짜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예, 너희 엄마 가시는 길 곱게 잘 보내드려야지. 어디 엄마 장례식에서 소란이야? 교양 없게. 시모와 미친 듯이 싸우다 문득 엄마의 영정 사진을 보는데 힘이 다 풀렸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줄 알았던 딸의 실체를 마지막 가는 길에 보여드린 것 같아서 죄송했어요. 더 못난 모습을 보이기는 싫어서 제가 참았습니다. 겨우 꾹 참고 있는 제게 시모는 배불리 육개장을 2그릇이나 먹고서는 오더라고요. 꼴도 보기 싫어서 아는 척도 안 했습니다. 예, 조의금은 얼마나 들어왔냐? 그건 또 왜요? 제발 그냥 가세요. 아니 사람이 꽤 온 것 같은데 그럼 조의금도 넉넉할 거 아니야. 그 돈 좀 빌려줘. 대체 정말 당신이 사람이세요? 지금 저희 엄마 장례식 중인데 조의금을 빌려달라는 말이 나오세요? 아우 야, 사람이 태어났으면 다 죽는 거지. 죽는 게 뭐 대수라고 유난이야. 조의금은 돈 아니냐? 돈 빌려달라는 게 잘못이야? 끝까지 미친 짓을 하는 시모의 머리채를 당장이라도 쥐어 뜯어버리고 싶었는데 정말 꾹 참았습니다. 아마 엄마 장례식이 아니었다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게 겨우 엄마를 보내드렸고 이후 전 시모에게 정이 완전히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쳐다도 보기 싫었고 방에 딱 문 잠그고 들어가서 나가지 않은 채 엄마를 회상했어요. 그러다 문득 뭔가가 떠올랐죠. 엄마가 떠나기 전에 제게 남겨주신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사진 한 장과 목걸이 반지 세트가 담긴 상자였어요. 엄마는 제게 그것들을 꼭 쥐어주며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은정아, 우리 딸 엄마 간다고 너무 슬퍼 말고 씩씩하게 알지? 그리고 이거 들고 최길수란 남자를 찾아. 꼭 찾아. 엄마, 가긴 또 어딜 가려고 그래. 어제도 간다 하고 엊그제도 간다더니 안 갔잖아. 그렇게 빨리 가고 싶어? 딸은 가슴 아파 죽겠으니 그런 말 좀 하지 마. 그리고 최길수는 누구야? 이것들은 다 뭔데? 꼭 이거 들고 그 사람 찾아가서 네가 최은정이라고 말해. 알겠지? 끝까지 엄마께서는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엄마를 떠나보내고 남편이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그런 남편을 봐서라도 다시 우뚝 일어서려고 다짐했어요. 적어도 그 장면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오랜만에 마트에 가서 장을 잔뜩 봐오는 길에 다시 한번 모든 게 무너졌어요. 남편이 차 안에서 어떤 여자와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었고 그 둘은 저희 아파트 옆동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뛰어들어가서 현장을 목격했는데 저는 그만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근처에 잡히던 쓰레기통을 상간녀한테 던졌는데 남편이 상간녀를 보호하는 게 아니겠어요? 뭐 하는 짓이냐며 저를 확 밀치고는 상간녀를 안방에 밀어놓고 둘이서 대화하자고 말했습니다. 여보, 화나는 건 알겠는데 이 사람 홀몸 아니라고. 임신 중이야 지금. 애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다 말해줄게. 나 바람핀 거 맞고 들은 대로 임신 중이야. 너랑 이혼하려고 했는데 장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말을 못했어. 그냥 하루빨리 정리해줘. 내가 한 100만 원은 너한테 줄 수 있거든? 자립하게 도와줄 테니까 그 돈으로 원룸 하나 구해봐. 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100만 원으로 원룸을 구하라고? 이 버러지 같은 놈아. 그냥 나더러 살지 말고 죽으라고 해. 죽든 살든 그건 네 알아서 하고 우리 이혼하자. 나한테 애가 생겼는데 그럼 어쩌냐? 너가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내 옆에 붙어 있어봤자 너만 힘들어져. 정말 너무 믿었던 남편의 배신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를 떠나보낸 것에 이어 남편의 배신까지 겪으니 정신적으로 견딜 힘이 없었죠. 이 와중에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를 바득바득 갈며 말했으나
주변에 잘 나가는 변호사 지인들이 많은 남편은 콧방귀를 끼며 누가 이기나 해보자며 쉽게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지만 정말 저는 돈도 힘도 없었어요. 소송할 돈이 있으면 생계비로 써야 하는 상황이었죠. 결국 허무하게 이혼까지 당하고 원룸 하나 겨우 얻어서 살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냐고 물으면 바로 이때였어요. 하나뿐인 엄마를 잃고 너무 든든했던 남편에게 하루아침에 배신당한 후 이혼까지 당한 이 기분이 어땠을지 감이 잡히시나요? 그냥 딱 혀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솔직히 술로 버틴 날도 많고 폐인처럼 살기도 했지만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집 근처 병원 여러 군데 지원서를 냈습니다. 경력이 있던 탓에 꽤 규모가 큰 종합병원에 합격이 되어 일하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일을 하는데 문득 엄마가 남겨주신 그 상자와 최길수가 누구인지 자꾸만 궁금해졌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이 사람은 누굴까 싶었어요. 저는 늘 가방에 지니고 다니면서 엄마 생각이 날 때마다 반지 상자를 꺼내보곤 했는데요. 이날은 속이 좋지 않아서 점심을 먹지 않고 홀로 데스크를 지키고 있었어요. 반지 상자를 꺼내보며 만지작거리는데 갑자기 대표 원장에게 데스크로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은 지금 만지고 있는 상자를 들고 당장 진료실로 들어오라고 말하더군요. 무척 당황스러웠지만 우선 들어갔습니다. 자네 그 상자 어디서 났어? 그것 좀 보여줄 수 있을까? 설마 내가 아는 물건인가 싶어서 말이야. 좀 확인하고 싶은데. 네? 이거 저희 엄마 돌아가실 때 저한테 쥐어주신 건데 아직 저도 주인을 못 찾아서 찾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이건 자네 혹시 최길수라는 사람을 찾고 있지 않은가? 자네 엄마는 어디에 모셨나? 내가 찾아가서 얼굴이라도 비춰야겠는데? 네? 혹시 최길수라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안 그래도 엄마가 그 사람을 꼭 찾으라고 했는데 찾을 수가 있어야죠. 최길수는 내 옛날 이름이고 지금은 최연우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자네 엄마를 만났을 땐 최길수란 이름이었지. 알고 보니 최길수란 사람은 제 친부였고 평생 못 찾을 것 같던 제 친부는 제가 일하던 병원의 대표 원장이셨습니다. 그 목걸이와 반지는 아버지가 엄마한테 결혼 선물로 준 거였다고 해요. 친부라는 존재를 잊고 산 지 오래돼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은정아, 이렇게 찾아줘서 고맙다, 고마워. 내가 정말 면목이 없는데 고맙다. 정말 아빠 맞아요? 왜 그동안 저를 안 찾으셨어요? 엄마랑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희를 버린 거예요? 아빠는 절대 아니라며 사실 그동안 집안 문제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태어나서부터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아빠가 가난한 엄마를 만난 탓에 집안에서 결혼 반대를 너무 심하게 해서 결혼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찰나에 뱃속에 제가 생겼고 아빠는 부모님께 같이 살고 싶다고 말했으나 당장 해외에 나가 유학이라도 하고 오라며 강제로 비행기를 태웠다고 해요. 대신 외국으로 가면 사랑하는 사람 절대 건들지 않는 조건으로 영영 보지 않고 살기로 한 거죠. 너희 엄마는 정말 대단한 여자야. 못난 나 때문에 본인 인생과 청춘을 다 버리고 너 하나만 지키며 살아온 여자고 내가 평생을 다해 사죄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 엄마가 한평생 얼마나 힘들게 살다 가셨는지 아세요? 아빠가 비겁하지 않고 용기만 있었어도 우리 엄마 저렇게 힘들게 살다 안 갔어요. 이제 와서 엄마가 다 키워놓은 저한테 돈으로 보상하며 아빠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필요 없으니까. 모든 원망을 처음 마주하는 아빠한테 쏟아버렸고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을까요? 정말 조금만 더 빨리 내가 아빠를 찾아냈다면 엄마도 사랑하는 사람 얼굴은 한번 보고 떠났을 텐데 엄마 생각에 가슴이 너무 아파왔습니다. 이후로 아빠는 저한테 알뜰살뜰 잘 대해주셨어요. 조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고 엄마를 버린 죄책감에 50 넘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살고 있다더라고요.
뒤늦게 생긴 아빠지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면서 자주 만나려고 노력했고 뜻하지 않게 전 남편과 상간녀에게 복수도 할 수 있었죠. 전 남편에게 이혼당한 사실과 시댁에서 당한 수모를 모두 알게 된 아빠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흥신소에 연락해 전 남편의 뒤를 밟아달라고 요청했고 며칠 뒤 상간녀가 누구인지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상간녀의 아빠는 같은 병원에서 물리치료사 팀장으로 일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좁으니 죄 짓고 살면 안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알자마자 병원장인 아빠께서는 상간녀 아빠를 바로 해고시켰고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상간녀 아빠는 방방 뛰었습니다. 애비라는 사람이 말이야. 딸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하면 감히 유부남을 건드리고 애까지 임신해? 네 딸이 감히 내 딸 가정을 파탄내버렸어. 그에 비해 그 딸 아니겠나? 난 그딴 자식 둔 당신이 내 병원에서 일하는 꼴은 못 보니까 당장 나가게. 예? 병원장님, 뭔가 오해가 있으실 거예요. 저희 딸 그런 아이 아닙니다. 지 자식을 저렇게 몰라서는 원. 가서 물어보게. 그 뱃속의 아이가 이동훈이 새끼 자식인지 아닌지. 내가 그 정도도 확인 안 하고 왔겠나? 내 딸 눈에 피눈물 쏟게 한 더러운 불륜녀 애비한테 따박따박 월급 줄 만큼 너그럽지 못해. 당장 나가래도? 상간녀 아빠는 이 나이에 해고당하면 갈 곳이 없다면서 무릎을 꿇고 빌며 애원을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상간녀 집안은 한순간에 박살내줬고 상간녀 역시 집에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어 전 남편과 전 시모에게도 복수를 해줬습니다. 내가 병원장 딸이라는 소문이 돌자 전 시모와 전 남편은 잠시 미쳤었다며 변명을 하더니 결국 재혼하자고 말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죠. 병원장 딸내미 소문이 이렇게 영향력이 큰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전 남편의 아빠가 심근경색으로 한순간에 돌아가셨어요. 병원 근처 장례식장에서 한다길래 몇 달 전 엄마 장례식장에서 육개장 처먹던 시모가 생각나 그대로 복수해줬습니다. 병원 직원들 100명을 모두 데리고 출동했습니다. 저희는 순식간에 식당에 자리를 잡고 마셔라 부어라 술을 마셨어요. 그러자 시모는 제 어깨를 밀치며 말했죠. 예, 너 미쳤니? 장례식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교양 없이? 미쳤냐고? 안 미쳤는데? 육개장은 장례식이 최고라면서요, 그쪽이. 그래서 우리 오늘 그 꿀맛인 육개장에 소주 한잔 하러 온 건데? 맛있긴 정말 맛있네요. 시모는 뒷목을 잡았고 저희는 육개장에 소주와 맥주 그리고 음료수까지 미친 듯이 마셨어요. 그러니 장례식 비용이 만만치 않게 나왔겠죠. 거의 병원 회식하는 수준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고 참다 못한 시모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이것들아! 당장 못 나가? 여기가 무슨 너희 회식 장소인 줄 알아? 진짜 술맛 떨어지게 더럽게 짹짹거리네. 저기요, 여기 장례식장이에요. 조용히 좀 하세요. 예의가 없는 거야? 생각이 없는 거야? 그렇게 뒤집어준 후 저는 병원장의 딸로 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다행인 건 저와 스스럼 없이 지내주는 직원들이 많아서 든든해요. 이제 와서 너무 늦었지만 공부도 다시 시작해서 아빠 병원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빠는 제가 고졸인 게 신경이 쓰이셨는지 강남에 내노라 하는 과외 선생을 전부 불러서 공부를 시켰고 당당하게 의대에 한 번에 붙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소개해준 인성 좋은 의사와 사귀고 있는 중이고요. 저도 남자라면 치가 떨린 터라 싫다고 했는데도 이 남자는 10년 넘게 지켜봤는데 정말 반듯하고 착한 사람이라며 꼭 사위로 만들고 싶었대요. 그러니 아빠가 원하는 대로 제발 만나달라길래 만났는데 웬걸 얼굴까지 잘생긴 미남이었습니다. 지나간 10년을 돌이켜보면 저한테 이렇게나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마음 터놓는 친구에게도 말 못하는 제 사정을 여러분께 들려드렸어요. 어떠신가요? 저는 하늘에 계신 엄마가 마지막 가는 길까지 혼자 남은 제 걱정에 아빠를 만나게 해준 것 같아요.
뒤늦게 만난 아빠지만 그 누구보다 저한테 잘해주시려고 하시니 저 너무 행복합니다. 그럼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만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살고 있는 42살 여성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늘 들은 말이 있습니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3년 전에 그 일을 겪은 후론 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너무 착하고 선하게만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 남편은 늘 착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던 사람이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엄청난 불행을 맞이하게 되었죠. 나쁜 일을 한 인간들이 벌을 받게 되는 것도 영화 속에서나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에서는 늘 악하고 나쁜 인간들이 이기는 법이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될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는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였지만 만든 제품을 주로 국가기관에 납품하고 있어서 공익을 위한 봉사활동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면 각 부서별로 3명씩 차출해서 장애인 자활센터나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했어요. 한 달에 한 번꼴로 봉사활동에 나갔어야 했죠. 당연히 모든 동료들이 황금 같은 주말에 하는 봉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사고과에 반영되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봉사활동을 즐기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부서가 달라서 회사에서는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을 나갈 때마다 제 남편을 만날 수 있었죠. 제 남편은 다른 직원들보다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봉사하다가 남편과 친해져서 같이 다니다 보니 남편이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화장실 청소나 이불 세탁처럼 더럽고 힘든 일을 자처해서 처리했는데요. 그 덕분에 주말마다 저희들은 편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죠. 어느 날 봉사를 마치고 같은 부서의 언니와 카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남편에 대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자재과 김대리 말이야. 자진해서 매주 봉사활동에 나가고 있는 거래. 뭐? 진짜로요? 어떻게 매주 봉사활동 나갈 수 있지? 난 한 달에 한 번도 나가기 싫어 죽을 지경인데. 글쎄, 아마 봉사활동 열심히 해서 인사고과에서 좋은 점수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 언니는 남편이 매주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가 승진 때문이라고 했어요. 저도 남편이 빠른 승진을 노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남편을 볼 때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사람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냥 시간만 때우려고 봉사를 대충 하고 있었어요.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눈은 항상 시계에 가 있었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불만스러운 생각뿐이었습니다. 빨리 마치고 친구들을 만나서 영화도 보고 술도 한잔하면서 주중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봉사할 때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서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봉사시설에서 일을 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두꺼운 이불을 전부 다 걷어서 빨아야 한다는 거 있죠. 그날 하필이면 저와 남편 둘이서만 봉사를 하러 나와 있었습니다. 게다가 주말이라 장애인 시설 관계자도 달랑 한 명밖에 없었는데요. 그 관계자분도 처리할 업무가 있어서 도와주지 못한다면서 미안해 하더라고요. 아니, 선생님도 도와주지 못하신다고요? 산더미 같은 이불 빨래를 둘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일도 많은데. 그냥 웃으면서 해요.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네? 민준 씨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민준 씨가 다 할 것도 아닌데 이런 건 못하겠다고 항의해야죠. 저는 그냥 하자고 말리는 남편이 짜증났지만 남편은 불평하지 않고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언젠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잖아요. 지혜씨 많이 힘들면 입을 옮기는 것만 도와주세요. 민준 씨, 아니에요. 저도 도울게요. 이것부터 옮길까요? 남편이 하는 말에 큰 감동을 받아서 남편이 다르게 보이더군요. 그때부터 남편과 함께 봉사하면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남편을 좋아하게 돼서 그럴까요? 이상하게 주말마다 하는 봉사가 지루하지 않고 재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처럼 매주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만큼 남편과 가깝게 지나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에서 저희들이 연인 관계란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소문을 계기로 사귀게 되었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이 정말로 착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시어머니께서 남편이 어릴 때부터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인사드리러 갈 때마다 착하고 여린 성격이라 너무 걱정이라고 하셨어요. 민준이가 저번에 과로로 쓰러졌다며? 자기가 다 못할 거 알면서도 남이 부탁하면 거절할 줄 모르니까 걱정이야. 민준이는 너무 착해서 탈이지. 동생처럼 야무진 면이 없어. 네, 그러게요. 저희 남편도 서방님처럼 똑 부러져야 할 텐데. 어머님 앞에서 똑 부러진다는 표현을 썼지만 서방님은 냉정하다고 느낄 정도로 아주 이기적이었습니다. 절대로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았죠. 당연히 자기 것을 양보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이익을 챙겨야 할 때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면이 있었거든요. 그에 비해 동서는 순하고 부드러운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서방님을 반반씩 섞어 놓으면 딱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결혼 전에는 남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싸우게 될 줄은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남편의 오지랖이 단점으로 보이더군요. 남편은 자선단체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여러 단체에 기부하느라 수십만 원은 기본으로 쓰고 있었는데요. 그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기부를 조금만 줄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절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더 줄이라고? 절대 안 돼. 당신이랑 결혼한다고 많이 줄인 거야. 더 이상 줄일 수 없어. 여보, 우리가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기부하면 어떡해? 우리 이세 생각해서 조금만 하자. 시댁에서도 이 이야기로 싸우기 시작하자 서방님이 나서서 바보 같은 짓 좀 그만하라고 하더군요. 아직도 그걸로 싸우고 있는 거야? 민준아, 네가 아무리 주머니 털어봐야 엄발의 오줌누기야. 걔네들이 행복해지거나 출세하는 것도 아니니까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형수님이나 잘 챙겨. 곧 애도 생길 텐데 네 가정에 집중해야지. 그래, 네 말도 맞아.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조절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이 서방님 말에 불편해하면서도 저한테처럼 반박하지 않더라고요. 중학생 때부터 동생이랑 안 맞는 것 같다고 하더니 아무래도 동생이랑은 사이가 가깝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서방님 앞에서 말은 이렇게 하고 기부금을 줄이진 않았죠. 그러다 2년 뒤에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자식이 생기니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기부금을 줄이고 그 돈으로 새로운 통장을 하나 만들더군요. 제가 무슨 통장을 만드는 거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웃으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통장은 우리 하늘이 위한 거야. 기부금 좀 줄이고 우리 하늘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 등록금 좀 모아보려고. 나도 따로 모으려고 했는데 잘 됐다. 우리 같이 모으자. 앞으로 얼마씩 모으면 될까? 남편이 기부금을 줄이고 등록금을 모으겠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 좋더군요. 남보다 가족들의 미래를 챙기겠다고 나서니 저로서는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딸을 낳은 뒤로 몸이 약해져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전업주부로 육아와 남편 뒷바라지에만 전념하기로 했는데요. 젖먹이 딸을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1년 정도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밤마다 울면서 보채는 딸 때문에 매일 잠을 설치게 되었습니다. 잠을 못 자게 된 만큼 신경도 예민해졌는데 남편이 옆에서 도와주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도를 넘긴 딸이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스트레스도 한결 줄어들었죠. 그러다 2년 후에 서방님이 대전에 있는 지사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서와 주말 부부가 되었다는 소식에 동서와 시간을 보내게 됐죠. 처음 두어 달은 매주 서울로 올라와서 동서와 저희 부부 셋이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나자 일이 바빠졌는지 서방님이 한 달에 한 번만 서울에 올라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동서와 식사하거나 같이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동서 사이가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동서에게서 전화가 오는 일이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동서에게 전화가 오면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재수씨, 네네. 지금 통화가 곤란하니까 제가 다시 전화드릴게요. 제가 전화 받아도 된다고 말해도 나중에 걸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전화를 끊은 남편은 저 몰래 동서와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이 동서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됐지만 제가 없는 틈을 타 귓속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뜻밖의 장면을 보게 되었죠. 시어머니 생신이라 가족들이 다 같이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식당을 예약했는데 갑자기 서방님이 급한 일이 생겨서 서울에 못 온다는 연락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러려니 하고 시어머니 생신 축하 인사를 드리고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머님께서 식사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젓가락으로 뒤적거리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민기는 계속 일이 바쁜 거냐? 통 얼굴을 볼 수가 없네. 시어머니가 동서를 쳐다보면서 물으니까 동서가 깜짝 놀랐는지 어깨를 움츠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힐끔 주변 눈치를 보면서 대답하였습니다. 네, 그런가 봐요. 뭔가 걱정이 있는지 어두운 표정으로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동서가 슬며시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또 제 눈치를 보며 동서를 따라 나갔어요. 처음에는 동서가 화장실에 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동서도 남편도 들어오지 않더군요. 결국 시어머니께서 숟가락을 놓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은 밥 먹다 말고 나가서 뭘 하는 거니? 네가 좀 나가봐라. 네, 제가 나가볼게요. 어머님은 식사하고 계세요? 제가 시어머니 말을 듣고 밖으로 나와서 동서와 남편을 찾아봤습니다. 주차장 쪽에서 울음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동서와 남편이 나란히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둘이 구석에 있는 난간에 걸터앉는 것도 모자라 남편이 동서 어깨에 손을 얹고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죠. 남들이 보면 둘이 부부라고 오해할 정도로 사이가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헛기침을 하며 다가갔는데요. 여보, 여기서 뭐해? 어머님이 기다리셔. 얼른 들어와. 아, 네, 형님. 지금 들어갈게요. 근데 동서, 무슨 일 있어요? 왜 울고 있어요? 제가 왜 우는지 물어보는데도 동서가 급히 일어나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남편도 들어가려고 하길래 급하게 팔을 붙잡았죠. 당신이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야? 동서가 왜 울고 있고 당신이 왜 위로해주고 있는데? 뭐 별일 아니야. 민기랑 다툰 것 같아. 근데 당신이 위로해주고 있었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남편 말로는 동서가 어머님 생신인데 못 오면 어떡하냐고 서방님에게 잔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서방님도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회사에서 시킨 일인데 어떡하냐고 짜증을 냈다고 해요. 그래서 말다툼을 하다가 기분이 상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네요. 다른 건 몰라도 그 말만큼은 믿었는데 남편이 그냥 아무 말이나 둘러댔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며칠 뒤 남편이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간다고 했거든요. 딸도 학원 가서 집에 없고
남편도 집에 없으니 동서는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졌습니다. 같이 밥 한 끼 하자고 전화를 하니 동서가 무척이나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밥을 먹자고요? 근데 어쩌죠? 오늘은 선약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아쉽다. 다음에 같이 먹자. 제가 전화를 끊으려고 하니까 동서가 거절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가식적인 여자였습니다. 다음날 제가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거든요. 출장을 갔다는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 있죠? 게다가 생명이 위태롭다는 연락을 받고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저 남편이 무사하기만을 바랬는데요. 모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들어서니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 옆에 동서가 누워있는 거 있죠? 들어올 때 경찰들이 있던 게 생각나 다시 밖으로 나가 경찰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붙잡고 교통사고 나서 들어온 남자가 여자랑 같이 있었던 거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경찰이 남편 차에 동서가 같이 타고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출장을 간 남편 차에 동서가 왜 타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더 충격적인 말을 해주더군요. 차량 블랙박스를 바탕으로 사건을 조사해보니 남편과 동서가 불륜관계였던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두 분이 부부관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아내분이라고 하고 동생분 증언에 의하면 두 분이서 몰래 여행을 갔다가 사고가 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이요? 혹시 서방님 여기 오셨어요? 네, 선생님보다 먼저 오셔서 저희 조사에 응하셨습니다. 예전부터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남편이 불륜을요? 확실해요? 그 블랙박스 화면 보여주시면 안 돼요? 경찰이 개인정보보호법상 함부로 보여줄 수 없다고 하길래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경찰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저한테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었죠. 그 누구보다 착한 남편이 동서와 내연관계를 맺는 더러운 짓을 하다니 저는 이 순간이 꿈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서방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 말대로 서방님이 저보다 먼저 병원에 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언제부터 와 있었던 거냐고, 혹시 블랙박스 동영상은 봤냐고 물어보니까 서방님께서 굳은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형수, 나 사실 블랙박스 동영상 본 적 있어. 누가 내 차 긁고 갔길래 블랙박스 동영상 확인해보니까 둘이서 몰래 여행을 갔더라고. 이번만 간 게 아닌 것 같아. 운전하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겠더라. 그러니까 형수님도 마음 굳게 먹고 이겨내야 돼. 나도 너무 기가 막혀서 믿겨지지 않지만 지금은 경찰 조사를 믿을 수밖에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전 믿을 수 없어요. 서방님은 왜 말씀해주지 않은 거예요? 제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으면 말씀해줘야죠. 내가 어떻게 그래. 우리 애들이 이혼 가정이라고 놀림받을까봐. 이번만 참자. 이번만 봐주자. 용서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서방님이 울길래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만 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몇 날 며칠을 울면서 제발 아니길 바랬지만 며칠 후에 경찰이 사고에 대한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남편이 회사 일로 출장을 간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죠. 블랙박스를 근거로 남편과 동서가 내연관계였으며 남편의 운전부주의로 사고가 났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설마 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죠. 제가 분노에 차 안절부절 못하는데도 서방님은 차분하셨습니다. 사실 전부터 남편과 동서가 수상해 보였다고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형수님한테 이런 말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네. 제가 대전에 내려가면서부터 민준이랑 집사람 사이가 더 가까워진 것 같더라고. 사실 전부터 이상하긴 했는데 서방님은 몇 달 전에 있었던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서방님께서 주말 업무가 남아서 서울에 못 올라간다고 동서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업무가 일찍 끝나서
급히 서울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니 남편과 동서가 같이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하죠. 아니, 형이 왜 여기에 있어? 네가 없으니까 재수씨가 심심하다고 해서 놀러왔어. 왜? 내가 못 올 때라도 왔어? 그건 아닌데 놀러 올 거면 말을 하지 그랬어. 네가 있어서 깜짝 놀랐잖아. 가족끼리 놀러 올 수도 있지. 놀랄 게 뭐가 있어? 남편의 당당한 태도에 서방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동서가 남편과 자주 연락하거나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설마 그런 짓을 저지를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고 해요. 서방님의 말을 들으니 남편과 동서가 은밀하게 뭔가를 속삭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주차장에서 남편이 어깨를 토닥여주면서 속삭이던 모습. 믿고 싶지 않았지만 둘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았죠. 일단 남편과 동서가 정신을 차려야 불륜에 대해 캐묻던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딸을 맡기고 남편 옆에 붙어서 간병을 했습니다. 말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남편을 보니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마누라 몰래 재수씨와 재미를 보다가 천벌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죠. 서방님도 회사에 휴가를 내고 병원에 자주 들리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서방님이 누군가와 전화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비상구 쪽에서 서방님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조금만 더 기다리라니까. 의사가 그러는데 둘 다 의식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대. 그러니까 안심해. 하여튼 저것들이 빨리 없어져야 마음 놓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섬찟해지더라고요. 그날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방님이 자리를 비운 날 담당 간호사가 제게 다가오더니 간호사실로 따라오라고 하는 거 있죠? 그 간호사를 따라가자 제게 이상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오시는 분, 김민준 보호자분 동생 되시죠? 그 보호자분 진짜 이상해요. 형님분 휴대폰에 엄청 집착하더라고요. 네? 서방님이요? 네, 김민준님이 병원에 실려온 첫날에 핸드폰부터 챙겼어요. 교통사고 났는데 어디 다쳤나, 숨은 붙어있나 확인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여자와 전화통화하는 것도 들었는데요. 간호사가 우연히 병원 복도에서 서방님이 전화통화하는 걸 들었나 봅니다. 휴대폰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사고를 내고 숨기고 있다는 것 같다는 말에 손발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사모님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전에 있는 분이 어떻게 서울에 있는 사모님보다 먼저 병원에 올 수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간호사 말이 맞았습니다. 게다가 서방님의 수상한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방님을 보자마자 남편의 휴대폰을 달라고 했습니다. 서방님이 저희 남편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남편 물건이니까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갑자기? 나 집에 두고 왔는데? 그럼 지금 가서 가지고 오세요. 대전 숙소에 있다는 말이었는데 거기까지 다녀오라고? 형수한테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남편 핸드폰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 사람이 속도 위반하거나 신호 위반할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사고가 나서. 설마 나 지금 의심하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서방님을 의심해요? 근데 왜 핸드폰을 보고 싶어 해? 핸드폰에 무슨 증거라도 남아있을까봐? 내가 확인해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남편 사진이라도 건지고 싶어서 그래요. 저한테 남편 사진이 별로 없어서. 그래? 그럼 내가 줄게. 나 형 사진 많이 있어. 서방님, 이렇게까지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줄 수 있잖아요. 너야말로 이상하다? 왜 자꾸 핸드폰을 달라고 하는 거지? 제발 주세요. 우리 하늘이가 가지고 있고 싶다고 했어요. 정말 서방님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나한테 일어나다니. 이 상황이 믿겨지지 않아서 제발 아니길 바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제가 제발 달라고 하니까
그제야 대전에서 올라오는 길에 가져다 준다고 하더군요. 제가 혹시 몰라서 대전에서 온다는 날에 꼭 가져오라고 전화했는데 깜빡 잊었다고 하였습니다.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 지금 대전에 있으면 택배로 보내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굳이 자기가 가지고 있겠다면서 끝까지 휴대폰을 주지 않더군요. 일주일 뒤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서방님은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납골당과 화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유품인 휴대폰을 같이 태워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에 저는 서방님이 남편의 핸드폰을 어디에 뒀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남편의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빼두었죠. 이틀 뒤 남편의 시신이 화장철이 되었습니다. 서방님이 남편의 장례식에서 목 놓아 통각하는 모습이 아내인 저보다 더 슬퍼 보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믿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남편의 휴대폰을 복원시켜서 사진과 문자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서방님이 숨기고 있던 끔찍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방님은 동서 몰래 내연녀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불륜 사실을 동서가 알게 된 순간 대전지사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죠. 서방님은 내연녀와 대전에서 살림을 차렸고 서울에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서방님이 너무 수상해 보여서 대전에 내려갔다가 서방님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동서가 내연녀와 머리채를 쥐어뜯으며 싸웠고 서방님에게는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사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보, 내가 다 용서해줄게. 당신이 바람핀 거 없었던 일로 해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와. 난 그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든지 아니면 이혼하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해. 뭐? 이럴 거면 왜 나랑 결혼했어? 2년이랑 결혼하지 왜 결혼했냐고. 나도 후회돼서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안 돼, 여보. 난 이혼 못해. 이러지 마, 제발. 동서는 서방님을 사랑하고 있어서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매달렸다고 해요. 하지만 서방님은 내연녀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죠. 동서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부탁해 동생을 말려달라고 부탁했나 봅니다. 동생과 남편이 서방님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했고 이번에는 남편이 대전에 내려가서 가정을 지키라고 서방님을 설득했다고 하는데요. 내연녀에게 홀딱 반한 서방님이 남편에게 험악한 말을 하는 바람에 둘은 크게 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민기, 너 지금 나한테 욕했어? 너 이러다가 재수 씨한테도 욕하겠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게 있는 건데 지금 네가 하는 짓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야. 뭐? 이 자식이... 그래, 너 잘났다. 잘난 넌 도리 지키면서 살아. 짐승 같은 나는 개돼지처럼 아무년하고 붙어먹으면서 살 테니까 당장 꺼져. 잠깐만 민기야, 이러지 말고 대화하자. 어? 남편은 서방님한테도 쫓겨나고 있는 와중에도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문자나 전화통화에도 이런 흔적이 남아있었죠. 대전에서 벗어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도 제 남편은 동서를 위로하기 바빴죠. 그 녹취록이 핸드폰에 다 남아있었습니다. 제일 최근에 찍힌 문자 내역을 보니 남편이 마지막 방법을 쓰러 가자고 제안한 대화가 남아있었습니다. 재수씨, 이렇게 된 이상 마지막 결단 내리셔야 합니다. 같이 대전으로 내려가서 민기랑 단판 지어요. 이번에도 안 되면 그냥 이혼하고 위자료 받아내세요. 네, 저도 이제 지쳤어요. 이제 아주버님 말대로 할게요. 그날 바로 날짜를 잡아서 대전에 내려가기로 한 내용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에 남편이 동서를 태우고 대전에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서방님이 뉘우치고 내연녀를 포기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휴대폰에는 남편이 서방님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가 남아 있었죠. 민기야, 지금 대전에 왔어. 어디로 갈까? 땡땡 식당으로 와. 그 여자랑 같이 나갈 거니까 우리 사자 대면에서 오늘 결판 내리자. 우리 이렇게 된 거 좋게 끝내자. 재수 씨랑은 연인이었고 가족이었잖아.
좋게 끝내면 나중에 탈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싸우지 말자, 어? 그 문자를 보니까 눈물이 그치질 않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속은 게 아니라 서방님에게 속고 있었던 겁니다. 파렴치한 불륜을 저지른 건 서방님이었던 거죠. 그 사실을 숨기려고 남편의 휴대폰을 감춰버려 놓고 연기를 하다뇨. 남편의 사고도 분명히 서방님과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화통화, 서방님의 행동이 너무 수상해 보였거든요. 그러다가 제 예감이 맞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마리를 찾으려고 남편과 서방님, 그리고 동서와 내연녀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식당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주인을 불러달라고 말하고 남편 사진을 보여주면서 물어보았죠. 혹시 이 사람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얼마 전에 이 사람들이 여기 왔었는데. 제가 서방님이랑 동서 사진까지 보여주니까 주인이 무언가 생각난 눈치더라고요. 네, 기억나죠. 근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식당 주인이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다가 남편과 동서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경악스러운 말을 내뱉는데 그 말을 듣고 당장 경찰서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죠. 제가 경찰들을 데리고 서방님의 집에 들이닥치자 서방님이 내연녀와 같이 낄낄거리다가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뭐야? 당신네들 이렇게 들어오는 게 어딨어? 김민규 씨, 당신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출동한 경찰들이 살인 혐의로 서방님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고 내연녀도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서방님과 내연녀는 뻔뻔스럽게도 살인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하지만 경찰이 식당 주인의 진술한 녹취한 파일을 들려주자 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식당 주인 증언에 따르면 식당에 도착한 네 사람이 처음에는 크게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가정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이 여자 절대 포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혼하자고. 뭐? 지금 당장 이혼하자고? 웃기지 마. 이혼 소송에서 당신이 가진 돈 전부 다 위자료로 받아낼 거야. 서방님은 합의 이혼을 하자고 했지만 남편과 동서는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맞선 겁니다. 이혼 소송할 변호사까지 구해뒀다는 말에 서방님과 내연녀가 밖으로 나가서 뭔가 밀담을 나눴다고 하는데요. 그 밀담을 식당 주인이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기를 구울 숯불을 피우느라 밖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서방님과 내연녀는 누가 듣고 있는 줄 몰랐던 거죠. 와, 좋게 이혼하자고 할 땐 언제고 위자료를 달라고 하네. 저것들이 한통속 돼서 나를 뜯어먹으려고 설치는데 어떻게 하지? 가만히 있다가는 당신 돈 전부 다 날리겠는데? 내가 보니까 전현이 돈독이 단단히 오른 것 같아. 원래 나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찔찔 짜던 앤데 김민중 그 자식이 옆에서 바람 넣어서 그런 거야. 미친 자식. 죽여버리고 싶어. 여기엔 다 담진 못했지만 서방님은 남편과 동서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했습니다. 그걸 들은 내연녀는 더 엄청난 말을 내뱉었죠. 그럼 죽여버리자. 아무도 모르게 죽일 방법 알고 있어. 식당 주인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장난삼아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둘의 행동을 유심히 살폈다고 하는데요. 내연녀가 약국으로 달려가자 자리로 돌아온 서방님이 동서에게 갑자기 원하는 만큼의 위자료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된 거 전부 다 내 잘못이니까 당신이 원하는 만큼 위자료 줄게. 머리 아프게 소송 같은 건 하지 말자. 뭐? 정말로? 동서는 서방님이 자리 비운 내내 울다가 눈물을 뚝 그쳤다고 해요. 서방님은 그런 동서를 살살 달래서 합의를 봤다고 하죠. 그리고 내연녀는 서울로 돌아가려는 남편에게 수면제가 든 피로회복제를 주었다고 합니다. 가는 길에 이거라도 드세요. 밤도 깊은데 서울까지 가시려면 피곤하실 거예요. 피로회복제 사러 약국 가신 거였어요? 갑자기 약국 가셨다길래 어디 아프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아프긴요. 하나도 안 아파요.
민준 씨도 아프지 마세요. 식당 주인이 아프지 말라는 말을 듣는 순간 피로회복제 속에서 뭔가를 집어넣어 놓고 착한 척 미소 짓는 내연녀의 모습이 무서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동서가 서울로 출발하자 그 인간들도 급하게 차를 몰고 같은 방향을 갔다고 하죠. 남편과 동서가 처참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을 두 짐승을 상상하니 속이 부글거립니다. 사실 그 사고는 짐승들이 의도했던 대로 운전을 하던 남편이 약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도로 밑으로 추락한 사고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동생은 죽고 아내는 의식불명인데도 서방님은 여전히 내연녀와 놀아나면서 남편의 재산까지 가로챌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식당 주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둘에게 살인 공모를 추궁했지만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들은 끝까지 부인했죠. 경찰은 내연녀가 피로회복제를 사기 위해 들린 약국을 찾아내 피로회복제를 수면제와 함께 샀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식당 근처에 있던 방범 카메라에서 내연녀가 피로회복제병에 뭔가를 넣는 모습도 확보했는데요. 결국 경찰 내에서 서방님과 내연녀는 공모해서 의도적으로 남편과 동생을 살해했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검찰은 둘을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아무리 여자에 홀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내연녀 말만 듣고 친동생과 아내를 죽일 수 있을까요? 서방님 생각을 할 때마다 소름이 끼치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 인간들은 재판 결과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형벌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를 했다고 하네요. 항소 결과로 제발 형벌이 가벼워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렇게 안 좋은 소식만 들리던 와중에 동서가 드디어 의식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사고 이전에 있었던 기억을 다 잊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서방님이 바람피기 전까지만 기억하고 있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왜 병원에 있는 거지? 형님, 우리 그이는 어디 갔어요? 그이랑 같이 드라이브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우리 남편이랑 애들은 안 다친 거죠? 동서, 그게 아니라 동서에게 서방님이 바람피고 있었고 위자료 때문에 동서를 죽이려고 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동서에게는 서방님이 해외 출장 갔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완전히 회복되면 진실을 말해줘야겠죠. 의사는 동서의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서 시간이 지나면 혼자서 걸을 수도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동서한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사실 동서를 보러 병문안을 갈 때마다 죄책감이 생깁니다. 우리 그이는 왜 안 오는 거냐고 전화라도 해보자고 저를 보채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진실을 이야기해주면 충격받아서 쓰러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진실을 말해줄 걸 그랬나 봐요. 어젯밤부터 계속해서 후회가 되네요. 여러모로 마음이 불편해져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